신생아분들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네, 최희경 교수님, 최희경 교수님은 지금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님이시고요. 한국노인복지학회 이사로 재임하고 계십니다. 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다음은 박명하 교수님. 예. 네, 죄송합니다. 박명하 교수님께서는 지금 충남대 간호대학 교수님이시고요. 중앙치매센터 전문의원, 그 다음에 한국치매협회 자기요양학회, 운영학회 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고현정 노년유년 사무처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적기업 실버 임대센터 협동조합 이사를 역임하셨고 서울시 공공갈등 관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폐지 수집 노인을 위한 네트워크 실행위원과 50+ 재단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십니다. 그러면은 최희경 교수님께서부터 먼저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인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전문가 선생님들과 현장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많이 배우는 것 같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에 대해서 이렇다 말씀드릴 그런 처지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노인복지를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저의 입장에서 복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순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던 그 노인 연령주의, 연령차별, 인권 관점에서 이 발표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 앞부분에 제가 발표를 듣지 못했지만 발표에서 이제 발표문에서 나오는 것이 조금 혼란스러웠던 것이 그러니까 연령차별이나 노인차별, 연령주의 이 세 단어를 사실 혼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물론 연령주의 에이지즘이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 노인에 대한 차별을 얘기를 하지만 단어로만 봐서는 연령에 대한 차별을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한 그러니까 연령을 이유로 아동이나 청소년을 차별하는 것도 사실 에이지즘에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인 인권과 관련돼서 저희가 연령차별을 얘기할 경우에는 연령주의나 연령차별이라는 개념보다는 노인차별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인권적인 관점에서 연령주의의 이제 극복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극복 방안에서 제가 주목을 한 것은 존엄성 차원에서 노인에 대한 자기결정권 존중 그리고 노인에 대한 노인 스스로의 긍정적 태도 고양 이 부분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도 여기에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가 노인 스스로 굉장히 존엄하시고 결정권을 스스로 발휘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저는 좀 불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나 노인분들이 자기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저희 이제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가 입안하고 국가가 만들고 전문가들이 주도를 하면서 사실상 노인 요양보험제도라든지 노인 일자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와 전문가의 주도와 입안과 진행이 있었지만 거기에 있어서 노인들이 자기결정권이나 어떤 선택성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저는 굉장히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 어르신들이 자기결정권 행사하고 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방안 그리고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선언적인 차원에서의 그런 강조도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민호 교수님의 노인 요양시설의 문화 변화 참여 실행 연구와 관련해서 이
그러니까 연구자들하고 일선 어떤 실천가들이 함께 수행하는 연구가 사실 참 없거든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참여 시행 연구를 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역시 어떤 돌봄의 당사자들의 참여는 빠지지 않았는가. 그 노인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전문가도 들어가지만은 돌봄의 수혜자인 노인도 들어가고 또 어르신이 그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가족들은 직접적인 돌봄은 아니지만 돌봄을 관리한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그런 매니지먼트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그 요양시설에서의 문화 변화 과정에 노인도 들어가야 되고 또 가족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 과정에서 가족의 관여나 돌봄이 어떤 방식으로 수용되고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저는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존엄케어에 대한 가혁 병원장님의 말씀을 굉장히 재밌게 그리고 감명 깊게 들었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이제 조금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이제 그 시설 평가 이런 부분을 할 때도 자주 접하게 되는 그 광경 중에 하나가 어르신을 아이돌 보듯이 하는 아이를 대하듯이 하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어르신하고 이 치매 어르신은 다르다고 그러니까 아이들과 치매 어르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인으로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있고 여전히 치매에도 불구하고 인지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어떤 존엄성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기결정권, 성인으로서 살아온 그런 세월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존엄케어에 좀 반영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고민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치매라고 하는 것이 인지적인 문제를 수반하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어떤 인간의 능력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선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잔존 기능 을 활용하고 그래서 자율성과 선택권, 그러니까 치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어떠한 그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존중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노인과 연명의료 결정 같은 경우는 제가 들으면서 사실 노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노인하고요. 앞으로 또 5년, 10년 이내에 노인이 되실 분들하고 저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명의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하고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특히 이 베이비 부모들이 노인이 되는 5년 이상, 10년 이상 되게 되면 이것이 굉장히 다른 의식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 연명의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크게는 호스피스 실천이라고 하는 것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 실천은 그냥 의료진과 그냥 환자와의 관계도 아니고 또 그 안에 가족도 들어가고 다양한 실천가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함께 매개하면서 이런 연명의료 결정이 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제한된 관계로 짧은 시간 들여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토론을 해주신 이후에 각각 거기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박명하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토론을 할 수 있게 돼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연자들의 발표를 굉장히 저도 잘 들었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노인 연령주의 및 연령차별에 대한 주제 부분은 특히 저희 사회에서 인종차별이라든가 성차별의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많이 이제 논점이 되고 있고 이제 공론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연령차별은 공론화의 부분 조금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론화의 하나의 시작이 이런
발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연령 차별은 물론 최희경 교수님께서는 노인 차별로 이제 국한시켜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생각은 이제 반대편 연령에 있는 이제 미성년자들에 대한 연령 차별은 과연 우리가 없는가? 제 연령에 대한 저희들이 좀 더 그 어떤 특정 연령에 대한 이미지를 없애고 조금 유럽연합에서 얘기한 것처럼 연령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각각의 개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연령 차별을 좀 모든 연령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 더 중립적인 걸로 바꾸는 운동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연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원적 관점을 좀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체적 연령은 뭐 우리 환경에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연령이고 사회적 연령, 뭐 역할에 따른 연령 이런 연령들을 다원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역연령에 대한 어떤 차별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연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이 우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제한점 얘기하셨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슈퍼 브랜드 페런츠라고 해서 이제 정보통신 ICT 기술을 이용해서 세대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나라 굉장히 그런 분야에서 발전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방법들도 한번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요양시설에서의 문화 변화에 대한 연자의 발표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제가 이제 문화 변화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떤 문화의 변화지 어떤 방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변화라는 것의 방향점을 좀 명확하게 이제 제시를 처음부터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 이 프로그램에서 저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 출발점 중에 하나가 직원의 소신이나 자기 공감을 돌아보게 한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이제 거주자 중심 아니면 수요자 중심으로 이렇게 케어를 바꿀 때는 또 반대로 직원들의 반발이 있거든요. 우리 굉장히 피로하고 소신이 많은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반발이 있을 수 있는데 양측의 어떤 공감적인 측면을 다 들여다봤다는 것이 굉장히 강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단 이제 궁금한 부분은 이제 연구 대상 시설의 인력 비율이 굉장히 다르지 않았을까? 또 어떤 인력 비율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이런 시도가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비용 부담이 늘어나진 않았는지, 인력을 더 배치해야 되진 않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각각의 시설에서 치매 환자와 같이 인지기능에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의 비율은 얼마나 됐을지 그런 비율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반영을 했다면 이제 실제 적용할 때 고려사항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 존엄케어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제 억제도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발표가 뜻깊었다고 생각되고요. 미국에서는 억제대 제로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제로 달성을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불가능하진 않다라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2년 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치매 환자를 위한 그런 호스피스 요양시설을 방문했더니 아무도 이제 억제대를 안 하고 계셨어요. 단 한 명도 안 하고 계셨는데 어떻게 억제대를 안 할 수가 있었냐라고 하니까 그 간호사분이 왜 넘어질 수 있는 자유를 억제하느냐. 이분이 가정에 계셨다면 안 넘어지게 하려고 억제했겠냐고. 넘어질 수 있는 자유도 우리가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정말 굉장히 깊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넘어질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가혁 교수님, 원장님께서 병원 협회 활동도 많이 하시고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 명칭을 억제대로 해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호대로 명칭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보호대와 억제대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 보호대라는 명칭을 붙이게 된 배경이나 뭐 그것들이 이제 허용됨에 따라서 현장에서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보호대입니까? 억제대입니까? 라고 질문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억제대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연명의료 결정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적었지만
단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 그러면 연명을 사전 연명으로 지향서를 적고 언제 그러면 연명을 결정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우리 대상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치료는 얼마나 비용이 들고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알아야지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환자들이나 뭐 노인, 어르신분들 대상으로 정확한 교육 프로그램을 빨리 만들어서 이것들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치료들이고 당신이 왜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7분 정도 우리 마이크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님 발표해주시고 거꾸로 네 번째 노인과 연명의료 결정인데요. 김시미 교수님은 이제 연명의료가 되면서 존엄한 죽음이 가능해서 되시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진짜 그럴까? 진짜 존엄한 죽음이 가능해졌느냐? 연명의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죽음이 맞이하는 죽음, 축하받아야 할 죽음이라고 하면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선택의 폭이 좀 넓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노인 의료의학서 이 법은 굉장히 소극적이다.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 조력자살할 수 있는 안락사법을 지금 만들어야 할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갖고 노인분들이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전에 어떤 그 가족들이라든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송별을 할 수 있고 그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요양원 요양병원에서의 졸업시험인데요. 저는 오히려 그 가요 원장님한테 이것도 여쭙고 싶어요. 진짜 존엄한 케어 그 요양병원이 존엄한 서비스를 제공하면 존엄한 죽음인가요? 저는 아까 물어보셨지만 저는 집에서 죽고 싶어요. 제가 어르신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요양병원 가는 게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제가 한번 그 요양보호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요양보호사분들이 자기가 하고 있는 요양병원의 서비스 이렇게 좋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노인분들은 그 동의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결국은 노인분들, 그러니까 지금 현 세대의 어르신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케어를 받으면서 돌아가고 싶어요. 근데 현실적인 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 근데 그게 저는 가족이라고 하는 개인 이런 게 아니라 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화두를 갖고 지역에서 한 노인들을 죽음을 맞이하는 노인들을 어떻게 함께 살면서 보내드릴 것인가. 아이가 태어나면 한 아이는 모든 사람의 아이이듯이 한 노인은 모든 사람의 노인이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네덜란드의 호브렉 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게 너무 이상적이니까 지금 당장의 실험 가능한 건 뭐냐? 가능한 건 바로 지금 가요 원장님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요양원, 요양병원을 존엄한 곳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잠정적인 유토피아로 생각하는데 요양원, 요양병원을 이렇게 좀 존엄한 곳을 만드는 거. 그래서 아까 사무이탈도 나왔고 뭐 스케줄 없이 프로그램 없고 그다음에 매뉴얼 없고 그다음에 전담 밀착 케어하고 그냥 휠체어 뛰지 않고 유동식 제공하지 않고 기저귀 착용하지 않고 산책 외출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1인 1실 쓰게끔 하고 개인 물품 손샷게끔 하고 반려동물 키우게 하고 화초 뭐 이런 꽃도 키우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존엄한 죽음이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잠정적 유토피아라는 거예요. 우리 궁극적으로 어디로 갈 거냐? 그거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가족, 친구, 예를 들어 지역의 여러 세대들이 보호 속에서 삶을 마무리하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할 것 같고 잠정적 근데 문제가 많아요. 잠정적 유토피아를 만드는데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일본의 요리아이 요양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존엄한 케어를 하잖아요. 하지만 그게 특수한 시설로 들어가요. 왜? 거기에 예산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그러면 이런 이제 잠정적 유토피아로 가는 이 요양원, 요양시설의 이 존엄한 케어 이것들에 대한 그런 예산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가능할 거냐.
그런 거 하나 문제하고 제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왕진제도를 저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왕진제도. 그래서 예전에는 의사들이 가서 집에서 이제 환자 돌보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요즘은 잘 없는데 이 수가나 이런 데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왕진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지역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인 요양시설의 문화 변화. 이거는 세 번째 요양원의 존엄한 케어하고 사실 맞닿아 있어요. 이게 일본에서부터 굉장히 이제 많이 된 건데, 저는 뭐 이거 뭐 특별히 반대하는 건 없고요.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문화 변화를 뭐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 뭐 시도를 하는데, 뭐 그 협동조합 있잖아요. 생활협동조합이나 의료복지 협동조합 이게 중심이 돼갖고 이렇게 현실화 시켰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현실화 시킬 거냐? 이것도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인프라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현실화 시킬 거냐? 이거를 우리 임민홍 교수님한테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 그 다음에 정순돌 교수님인데요. 이게 사실은 저는 정의와 존엄이 이제 일본의 기본 핵심 가치라는데 이게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루에 16시간 일을 하는데 그분이 12시부터 14시까지 휴게 시간이에요. 근데 이때 아파트 주민이 와서 뭐 구하달라고 했어요. 그걸 거부하는 게 정의지 아니면 그걸 들어주는 게 정의지 이런 거. 그래서 존엄과 관련해서도 아까 영영의료 뭐 계획서 그다음에 의향서 작성하고 이렇게 죽는 게 존엄인지 아니면 진짜 안락사게 선택해서 죽는 게 존엄인 건지 이것도 좀 애매해서 그런 것들 개념에 대한 좀 이렇게 뭐 격차 뭐 이런 것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노동현실에서 사실은 연령차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방금 얘기했던 학비 양환경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하루에 16시간 일을 하셔요. 근데 노동 그 최저임금 이렇게 계산되시는 거는 하루에 6시간, 7시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분들이 초과 근무해도 초과 근무 수당 안 줘도 합법이에요. 그러니까 휴일에 근무해도 휴일 근무 수당 안 줘도 합법이에요. 그거 뭐냐면 근로기준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고용자는 예외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젊은 분들이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실직을 해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잖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65세 넘어서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했다가 실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안 줘요. 이것도 이건 뭐냐면 연령으로 차별해요. 64세 되면 그 고용보험을 실업수당과 관련한 부분을 안 내게 돼 있거든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나도 실업급여 내고 고용보험도 내고 실업급여 받고 싶다. 이게 그 기본적인 그 욕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젊은 분들 아시겠지만 2년 이상 일을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하잖아요. 근데 지금 노인들은 정규직 전환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에서 저는 이제 마지막 그래서 극복 방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정년제를 저는 폐지해야겠다. 정년제 폐지 없으면 이거는 연령차별이라는 것들이 완화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초중고 학교 수업 시간에 죽음과 나이 들에 대한 수업을 의무 교육화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럼 정순도 교수님 얘기했던 연령주의 차별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 어떻게 현실화시킬 거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이 노인일자리 사업 교육 시간에 여러 가지 뭐 연령에 대한 태도, 뭐 자세, 뭐 이런 것들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의 표준 사업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세대 간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실험할 수 있게끔.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모델들은 결국 노인 43만 명이 참여해서 만들어진 모델이니까 이거는 보편성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실질적인 그 연령에 대한 어떤 차별 이런 것들, 태도, 인식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좁힐 수 있는 그 어떤 실현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역시 노년 유니언입니다. 예, 그러면은 저희가 그 특별히 좀 배려를 해주셔서 앞으로 15분까지 종합 토론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 두 논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 리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논문에 대해서는 원장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그 노인 연령주의, 연령차별 인권 관점에서 그 논문과 관련해서 우리 저기 최경 교수님께서는 그 뭐 노인 차별 용어에 관한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셨고 같은 또 맥락에서 그
박명환 교수님께서도 뭐 연령의 다운적 관점 이런 거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연령의 그런 어떤 차별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 그 노인 차별이라고 지금 최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연령 차별은 모든 연령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인을 할 때 노인 차별을 하면 조금 구분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그 세대 간 교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뭐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고현정 사무총장님께서는 정의와 존엄의 그런 어떤 개념,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제 연령주의 관련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한 또 노동 그 연령 차별과 관련해서 뭐 정년 폐지, 또 그 노인 일자리 교육에 있어서 연령 차별과 관련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 정순돌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개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이렇게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가 근데 노인 차별 말보다는 연령 차별이라는 말을 더 포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맥락에 의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뭐 더 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노인의 자기 결정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거하고, 실제로 이제 그 세대 통합이라든가 이런 게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이것은 뭐 한 번에 어떤 대답이 나온다기보다 저희 지금 8년간 연구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 이런 대답을 찾기 위한 연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현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는 생태적인 체계적인 어떤 환경들이 변화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고령층화 도시고, 그 안에서 실현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지표라든가 또 사회 문화적인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고요. 그리고 법제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야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는가, 진짜 노인의 연령, 정년 연령을 철폐할 것인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어떻게 세대 통합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홍보를 강화할 것인가, 이런 면에서 이제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가 물론 IT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교류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어떻게 교류하는가, 정말 교류의 어떤 그 모범 답안 같은 것들이 있지는 않겠지만 또 어떤 실험들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나중에 발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논문은 노인 요양시설 문화변화 참여 시행 연구였는데요. 최경 교수님께서는 그 연구에서 노인의 직접적 참여 부분이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이 발표자께서 지금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번째 박명환 교수님께서는 이 거주자 중심 케어 이거를 이제 함에 따라서 뭐 비용 부담이나 근무 부담이랄지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램 확산과 관련된 그 구체적인 어떤 이 제약성 또는 방향성 이런 거에 관한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현정 사무총장님께서는 뭐 일본의 그런 협동조합을 이제 예시하시면서 어떻게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 토론을 해주신 걸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어르신 만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가족이랑. 예, 그러니까 사실 문화변화 개념이 실무에도 어려워하는데 어르신 만나서 어떻게 내가 설명할까 두려웠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선택한 게 직원들 만나서 이걸 내가 이해시킨 다음에 이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는 걸 좀 목표로 했고요. 앞으로는 정말 어르신하고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또 저를 또 어려워하시고, 물론 할머니는 좋아하시는데 저 만나는 거 어려워서 아마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박명환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방향성 관련해서 문화변화 자체가 방향성을 없애자는 거여서 아마 그런 거에서 제가 좀 이 글을 쓸 때 그걸 명확하게 못한 거 아닌가 싶고요. 비용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정부가 치매 전담형 기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그 집처럼 구조화되고, 그 다음에 인력 배치도 낮는데 그 대신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장기간 우리 의료보험료를 높이는 거 죄송합니다. 그걸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제대로 내고 적절하게 대우받는 게 중요한데 저희는 적게 내고 좋은 대우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전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현정 사무실장님 그 말씀 들으면서 저한테 얻어맞은 것 같았는데 정말 고민하겠습니다. 펜슈라에 대해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생활협동조합이랄지 의료협동조합 이야기하는데 한국도 이제 공공성 강화해가지고 사회 서비스 지능원도 만들고 좀 그런 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입소 노인 비율을 1.7% 맞춰놨어요. 그래서 노인은 일본 같은 경우에 장유형시대 잘 될 거라 생각하는데 불법 시설이 탐쳐요. 일본이 오히려. 그건 어떻게 보면 일본도 어떻게 보면 그 의료 보험료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거고요. 특히 이제 공동생활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 공동생활 가정 같은 경우 이제 재가 서비스로 분류하거든요. 집이라고 보고 그래서 한국도 좀 그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런 현실화 과정에서 제도적인 법적인 변화하고 그 다음에 시설 자체 노력 그 다음에 그게 돼야지만이 가능할 거고 노인 유니언에서도 이런 권리 주장 많이 해주셔가지고 같이 좀 이런 거 앞으로 변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마이크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한 5분 정도는 토론자분의 질문을 좀 얘기 나누고 한 5분 정도는 그래도 한두 번은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시면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경 교수님은 되게 코멘트 해주신 것 같고 박명 교수님은 제가 기억나는 보호대, 국제대 말씀해 주셨고 고현정 사무처장님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몇 가지 또 메시지 전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그러니까 안락사법 좀 더 넓은 범위의 그 인권 생각에 안락사법도 우리나라도 도입해야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김신미 교수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먼저 그 고현정 사무처장님께서 제 발표를 잠깐 오해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법의 철학이 최선의 이득과 그다음에 자기 결정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 초석 위에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법이 존엄한 죽음을 가능하게 만든 법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 법이 이제 공부가 됐을 때 일부 언론에서 존엄사법이라고 이렇게 막 기사를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소위 이제 뭐 존엄사 품이 있는 죽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나 그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정형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A라는 집단에서 이것이 존엄사라고 생각하는 것이 B라는 집단에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법을 만들 때 존엄한 법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든지 품이 있는 죽음을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기초에서 하지 적으로도 존엄사를 가능하게 하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음을 정형화하기 힘들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0명의 죽음이 있으면 100명의 경우의 수가 있고 100명의 의견이 있고 100명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 묶으려는 노력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락사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보적인 일부 국가와 미국의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보적인 측면과 보수적인 측면이 고루고루 자리하고 있어서 만들어진 법이 이 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연명의료의 범주에 들어가는 그 튜브 피딩 같은 거 우리나라는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락사법이라는 것은 어떤 개인 한둘이 아니라 이 사회가 모두 거의 그야말로 동의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법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연명의료 결정법이건 안락사법이건 존엄사법이건 이것이 명령법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권고법 정도라면 집단에 따라서 이렇게 의견을 내면서 앞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명령법이 된다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고현준 사무처장님 뭐 말씀 생각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는 좀 더 앞으로 또 다른 기회에 또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고 상당히 충분히 잘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고현준 사무처장님께서 사실 집에서 죽을 권리, 요양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을 물론 존엄하게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집에서 죽을 권리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아직 제법 미비하고 그런데 가르친 등에 대해서 좀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3위가 있습니다. 3가지 주체가 있는데 환자, 보호자, 시설 혹은 병원 바라는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 환자분은 좋은 서비스, 그리고 집에 가고 싶고, 보호자 집에 안 왔으면 좋겠고, 서비스는 글쎄, 비용은 좀 낮게, 시설 비용을 좀 높였으면 좋겠고, 서비스는 모르겠어요. 예약이 안 돼요. 집은 안 되고. 거기서 빚어내는 문제입니다. 문제이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씀하셔서 이게 그 마지막 그 사진이 나라에서 책임지겠다 그 치매를 생각하시는 게 다르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심지어 독거노인 가서 치매 검사를 해드리겠다. 병원 센터를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 최근에 제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제 정기적으로 어떻게 치매를 검진할 것인지 그 도구를 만들어보자. 제가 알기로는 OECD 국가에서 치매를 검진하는 나라는 없어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검진하는 것은 그걸 함으로써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사람이 먼저라는 것은 저 현장에 있는 사람은 계속 느낍니다. 뭐 인권 얘기, 뭐 신체 보호 억제 얘기 나올 때마다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사진도 여기 누구만 있었으면 됩니다. 한 명만 그 신체 보호대만 막아주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마지막에 왕진 얘기는 역시 약발이 사람이고 역시 그것은 역시 습관입니다. 그 일본 최근에 왕진 의사 모임에서 2년 전에 5,000명이 모였어요. 모인다는 얘기는 그냥 뭐 일본 사람도 착한 것 같지는 않아요.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가장 할 만하다. 근데 지금 복지부에서도 내놓는 것은 집으로 보내서 커뮤니티 케어를 하겠다는데 저는 계속 갸웃거리고 어떻게 과연 보호자분들이 원하실지, 어떤 분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누가 가야 될지 그런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선 사실은 그런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시간에서 이 정도는 그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복지부에서 커뮤니티 케어, 일본처럼 커뮤니티 케어라는 걸 해보겠다고 지금 아마 10월달까지 플랜을 좀 대략적인 플랜을 짠다고 하는데요. 복지가 있고 간호는 있는데 의료 서비스는 빠져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왕진제도라는 게 지금 거기에 대한 개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누워 계신 분들은 정말 의료가 중요하고 권리인데 그게 빠져 있어서 제가 상당히 좀 이거를 좀 많이 얘기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사무처장님과 나중에 한번 만나서 같이 좀 연락하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그래도 한두 분 혹시 플로에서 질문 있으시면 받고 그렇게 한두 분 또 대답을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이몽재 원장님 아까 메모 많이 하시던 혹시 질문이나 멘트 있으시면 공부하느라고 예, 공부하느라고 부지런히 적었는데 저도 질문하면 여러 가지 질문이 있겠지만 우선 아주 쉬운 거 그 연령주의 좀 많이 쓰는 그 용어 중에 하나인데 그 유엔 같은 데에서는 에이지즘 하면 그냥 노인에 대한 차별 이걸로 통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연령주의 이게 지금 우리가 노인 인권 관련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더 세부적으로 구별해서 쓰는 거는 이제 학문적인 좀 이렇게 좀 전문가로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지만 대개는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되고 두 번째는 아까 가 원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기억되는데 사람이 먼저다. 저희도 지금 아셈 노인권 센터의 첫 번째 접근이 모든 것은 인권에 기반해서 본다. 사람을 먼저 본다. 모든 문제를 볼 때는 우선 사람이라는 안경을 쓰고 그러고 본다 하는 그런 접근입니다. 그래서 아주 좀 동감이 가는 얘기고요. 어떤 차원에서 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로서의 관리, 우리 김시민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여성이나 아동이나 장애인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있어요. 근데 노인은 지금 노인 인권 관련해서 우리 인권 보호해 주세요 하고 나서는 당사자 아직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 차원에서 법도 없고 유엔 차원에서 법이 없으니까 국내 차원에서 이행법도 없으니까 미비할 수밖에요. 그래서 저는 당사자로서의 자기 목소리를 갖는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현종 사무총장님께 정년제 폐지한 나라가 있습니까? 그게 연령에 대한 아니 그렇게 가면 좋겠죠. 근데 서구 국가들 제가 동료 옛날 같이 근무했던 북부 국가들 대사들 만나면 불평이 심해요. 자기들은 70세까지 일하라고 정부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는 축복받았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나는 빨리 퇴직하고 연금 받아서 하고 싶은데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일하기를 바란다. 그럼 오랫동안 일하니까 더 보급도 많이 받고 좋지 않겠냐 그랬더니 천만에 세금이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일할수록 세금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일을 하는데 그런 그 사회적 그런 배려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이 퇴직 연령을 지금 60세 이렇게 딱 공무원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결국은 70세까지 올려주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사실은 인력이 부족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그 인력 부족에 좀 해소하지 않을까 귀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공부하느라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오늘 학술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제해 주신 레이븐 교수님과 또 우리 토론해 주신 세 분, 또 오늘 이 행사 준비를 위해서 임몽지 원장님과 아센 인권정책센터, 또 우리 주관해 주신 노인과학수단체연합회 회장님, 총무인 이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